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해서 대표적인 몇몇 곳만 한번 볼까요? 네, 이 화면이 같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 아실이라는 홈페이지가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보기 딱 좋은데, 네. 일단 서울의 그 고밀 지역인 양천구 오늘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양천구부터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을 눌러버리면 다 없애겠습니다. 삭제. 자, 우리 필요한 것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방식 중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과 신통기획이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이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은 14개 단지가 있는데요. 약 2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수건 사업인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제 안전진단이 어느덧 옛말이 됐는데 조합이 설립되고 목동은 크게 오목교역을 중심으로 앞단지, 즉 여기 행정구역이 목동인데 1단지부터 7단지까지가 바로 앞단지라고 부릅니다. 목동. 그리고 오목교역 남단으로 뒷단지라고 부르는데 이쪽은 신정동입니다. 행정구역으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목동의 앞단지에서 대장단지가 바로 이 오목교역 근처에 있는 7단지입니다. 이 대장단지 7단지 같은 경우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목동 하면 뭔가요? 학원가. 예. 보시면 학원가가 몇 개? 183개.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어 7단지가 대장이고, 그럼 뒷단지에서는 이 9단지. 9단지가 흥미롭게 보시면은 이 검찰청이 있어요. 법세권에다가 초품화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원가가 꽤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단지와 9단지의 향방 자체가 이제 목동이 진짜로 간다. 보시면 되는데 목동하면 학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학군을 어떻게 보냐? 이 학군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중학교 학군이 중요한데 예. 이 퍼센테이지가 100%에 가까울수록 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군이다. 보통 80% 가면 넘으면 좋다고 보시는데 네. 이 모건중학교 같은 경우 96%예요. 상당히 높은 예. 스코어죠. 웬만한 학교들이 다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군을 보시면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동 재건축이 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밀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의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를 주목하는 이유는 영등포구가 준공업 지역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장지대가 많은데 이 모든 개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대의 명분이 있어요. 아무도 공장지대를 그대로 방치해놔라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준공업 지역들이 나중에 개발 모멘텀을 클 건데 그럼 더 용적률이 높아지나요? 더 인센티브도 줍니다.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니까 제 책에서 다룬 거는 물레동 사가입니다. 여기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물레역 역세권이라서 이런 지역들이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또 하나 흥미롭게 본 거는 영등포역 역세권인데 여기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심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999세대로 초고층으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뭐 아시면 타임스퀘어가 있고 네. 바로 뒤에 여기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집창촌이었어요. 네. 이런 것도 뭐 개발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깨달았던 건 청량리를 깨달았어요. 청량리도 역세권이지만 집창촌이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공역집이라고 줄여서 중공업 지역, 예. 역세권, 집창촌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상당히 광고에 이랬는데 지금 이래? 이렇게 많이 놀랄 만한 지역들입니다. 이 대선 제분 지역이나 이런 제분 공장이었거든요. 밀가루 공장. 예전에 보시는 아실 텐데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 쪽으로 복합 문화 시설로 바뀔 예정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영등포 하면 또 여의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여의도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바로 달려간 곳이 바로 이 시범 아파트입니다. 시범 아파트.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 아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시범. 네. 그래서 시범의 시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드디어 여의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고, 속도가 어디가 빠르냐. 지금 여의도가 몇 개의 재건축이 있는데 유일하게 시공사가 선정된 곳이 딱 두 군데예요. 여의도 공작 아파트. 시공사 선정 써 있죠. 네. 이것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한양 이쪽이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어떤 것들을 키워드로 봐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시범 그리고 도시의 테마예요. 여의도의 도시의 테마는 금융입니다.
근데 한양 아파트가 금융 특화 주거 단지.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 금융권이랑 좀 가깝죠. 네, 지리적으로. 여기다가 뭐 금융 관련 지원 시설도 넣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에서 이런 취지를 갖고 있으면 이 한양 아파트도 이런 닉네임을 얻었잖아요. 금융 특화 단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밀고 나갈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도심 주가 복합 지구라고 네. 도심 주가 복합 지구는 뭐냐면 여의도가 글로벌 금융 도시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때 정주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특화 단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서울 아파트, 공작 아파트, 그리고 수정 아파트, 그리고 진주 아파트. 여기가 금융의 정주 여건 향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작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사 선정됐고 한양은 금융주거 특화 단지. 그리고 시범은 시범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박을 수밖에 없고 요 세 단지가 아마도 좀 가치 상승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서 네. 또 뭐 이게 뭐 몇 년 만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 오래 걸리지만 시공사 선정까지 된 것도 어딥니까? 선정되기도 이 한양 아파트도 연초부터 지금 두 건설사가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건너 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한 단계 한 단계까지 어려운 것인데 일단 거기에 된 거죠. 그리고 이미 개발 컨셉들이 나온 곳입니다. 한양 아파트 이런 쪽들은 어떻게 하겠다 서울시에서 개발 컨셉이 나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지역부터 먼저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지방을 좀 보면은 지방에서 이제 상위 10% 고소득 지역입니다. 소득이 높은 지역이에요. 네. 상위 10% 소득이 1억이 넘는 지역인데 대구입니다. 오. 대구는 지금 이제 상위 10%만. 네, 소득이 1억이 넘는 고소득 지역인데 대구 수성구가 대구도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이 바닥이 왔는데요. 수성구에서 볼 지역들은 이쪽이에요. 이 수성구청역부터 만총역, 담티역. 여기가 어떻게 부르냐면 범사만삼. 예? 범어사동, 만촌삼동. 이렇게 닉네임이 붙은 지역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지역인데 왜 여기가 인기가 많냐? 학원수 보시죠. 학원수가 꽤 많아요. 이렇게 학원수가 왜 이렇게 많냐? 여기가 서울, 강남 뺨치는 의대를 많이 보내는 의대 실적 탑 도시입니다. 범사만삼 이 지역들 중에 대륜고등학교 의대 실적이 좋고요. 여기 만촌 삼동이 관리 처분 인가가 낮죠. 네. 즉 이거 일반 분양한다는 소리니까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화중, 정화여고 그리고 경신고 이게 수석을 배출한 학교인데 여기가 또 의대 강세 지역입니다. 이런 고등학교가 밀린 지역이 마침 또 이 지역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보이시죠? 이런 지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에도 있습니다. 부산도 고밀 지역인데 부산 진구에 이 공원 사업이에요. 여러분 공세권 아시죠? 이 공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리 초본까지 간 데가 있고 이런 시민공원 개발 지역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이제 개발 주목을 받을 텐데 이 지역 앞으로 마침 또 역이 있습니다. 부전역인데 혹시 부전시장 아시나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예, 부전시장이 유명한 시장이 있고 여기에 부전역이라고 이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전역이 뭐 동해선인데 이게 뭐냐면 울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부산 울산 이어주는 선이 상당히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목할 만하고 그다음에 서면역이라고 부산 사람들은 서면역 모르면 간첩인데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에요. 일평균. 그러니까 제1의 어떤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산 시민공원도 상당히 앞으로 주목받을 재개발 지역이다. 근데 저 지역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공원도 있고 역도 그렇습니다. 있고. 근데 여기 하나의 단점이 뭐냐? 예. 이 보이세요? 이게 뭐가 습니까? 그 차량 기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항상 차량 기지 있는 곳은 차량 기지 이전 추진 이런 거 플랜카드 붙어 있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시화 되고 있어요. 전국 어디든. 여기 이전지까지 확정이 되면서 이것까지 만약에 되면은 여기가 도시가 이제 단절된 느낌이 있는데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그 차량 기지 저희 노원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차량 기지는 그럼 이전을 하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서로 하고 있죠. 죄다가 차량 기지 이전 추진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붙어 있는데. 서로 얘기하고 이게 있는데. 차량이라고 해서 뭐 승용 차량도 아니고 전철 주차하는 곳인데 어디로 가라는 건지. 어디로 정말 가라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흥미로운 거 수서역 세권. 수서역도 차량 기지가 있어요. 그걸 덮어버리겠다.
그걸 덮어버리고 그 위에 복개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 그 위로?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밑에 차량 기지 놔두고 위를 덮어가지고 차량 기지가 지상이지만 지하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런 복개 개념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걸 복개라고. 네. 재밌다. 혹시 뭐 요 정도?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 나온 김에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개발 예정 구역 이야기를 들어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개발 예정 구역은 작년에도 예정이었고 5년 전에도 예정이었고 한 5년 뒤에도 예정이지 않을까. 왜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빨리 안 될까?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신속 통합을 하고 왜 재건축에 드는 한 10단계 있다면 앞에 2단계씩을 이제 묶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정책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속도가 진짜 빨라질 수 있을까요?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거는. 네, 발표된 지 이렇게 촉진하려고 한 지가 정부 바뀐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진도를 막았죠. 그 전에 전 정부에서. 전에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면 좀 코미디 같은 일인데 잠실주공 5단지 한동을 남겨두겠다. 미래유산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한동을 남겨두고 그대로 재건축하자. 왜냐면 미래유산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촉진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빛을 보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기본이 10여 년이고 20년 가까이 걸리고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하고 이게 어떻게 빨리 주민 동의부터 시공사 선정 물론 이제 안전진단 되게 앞부분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되게 현실적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부의 의지예요. 안전진단 통과. 이거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통과 정말 변수였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다 안 되고 언제 되냐 됐다가 취소되고 난리였습니다. 노원구, 목동 다 안 됐어요. 근데 정부에서 스탠스를 바꾸니까 바로 되죠. 안전진단은 이제 변수가 아니에요. 안전진단 필요 없이도 뭐 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안전진단도 공식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전진단 통과된다. 이거 자체를 상당히 강화시켜버리면 됩니다. 안 시키려면. 그래서 기준을. 통과시키려면 기준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부의 스탠스예요. 이거 절대적으로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스탠스를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조합 동의였고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거를 앞단에서 아주 막아버리느냐 틀어 막아버리느냐 앞단을 좀 풀어주느냐는 당장 지금 체감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시공사 선정 이후에 가면은 예를 들면 송파의 문정동 같은 경우가 지금 수혜예요. 되게 많이 시공사 선정이 쫙쫙쫙 되고 있어요. 안전진단 쫙 풀려지고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지금 뭐 잠실만 보고 있는데 문정동 가락동이 되게 강세를 보일 겁니다. 지금 속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효과는 언제든 나타나는데 다만 중간에 또 뭐 스탠스가 바뀌면 또 모르겠는데 이 스탠스로 가면은 분명히 속도는 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 뭐 전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이제 또 많이 빨리 안 해주려고 했던 것도 이제 집값이 들썩일까봐 이랬던 거잖아요. 이게 또 신축이 되면 옆집도 이제 올려버리고 이럴까봐.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중시하지 않고 일단은 그거는 둘째로 쳐놓고 공급은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공급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 고령화, 제가 어디 가나 지금 인구 고령화보다 주택 고령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에 20년 넘는 아파트가 지금 한 4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던 것들을 부수고 다시 짓는 신축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뭐 외곽에다 계속 짓는다. 과천에다가 과천지구, 과천 북지구, 뭐 과천에 계속 짓는 거는 물론 수도권 쏠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은 타이밍을 조절해야 돼요. 타이밍? 이게 한꺼번에 공급해가지고 공급을 나눠서 해야지 한꺼번에 생각 없이 몰려서 그냥 무조건 무슨 속도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면은 오히려 정부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떨어지는 것도 반겨하지 않을 거거든요. 폭락하는 것도. 폭락하면 뭐 또 대책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공급에 대한 지역들은 잘 선정이 됐으나 이것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본인 임기 시절에 이게 다 지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젓가락 한 짝씩 이렇게 차분히 놓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수천, 수만, 수십만 가구의 이제 아파트인데 또 하나 저는 또 궁금한 게 왜 최근에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30몇 층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고층. 네. 그게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용적률이 막 300 몇십 % 되기도 하고. 네. 그거는 나중에 한 30년 뒤에는 재건축은 그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너무 앞서간 질문이긴 너무 한데 앞서간 것 같은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오래 되긴 하잖아요. 시간은 네. 흘러가니까. 네.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30년에 어떻게 장수면 주택이 짓나요?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해요.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어떤 분들 이제 신축의 기준이 몇 년까지입니까? 그럼 뭐 한 4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7, 8년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은 10년이면 신축이죠. 10년 이내. 이내까지면. 네. 근데 또 10년 넘어가고 15년 되면 또 이건 20년을 바라보는 아파트니까 네. 주변에 비해서 집값 상승세는 조금 더 이제 뒤처지게 되고 네. 그러면 분명히 이 집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네. 지금 재건축을 한 아파트들도 또 나이를 먹어가겠죠. 너무 먹어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직 생각하기엔 너무 먼 미래일까? 예, 제가 너무 전문가일까요? 먼 미래네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주택 고령화 네. 예, 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 해소를 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거죠. 신축과 구축의 균형 어느 정도. 지금 보시기에는 좀 신축과 구축의 균형이 좀 보시기엔가 아니라 통계 자체가 지금 압도적으로 구축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더더욱이 사람들은 신축 위주로 쏠리는 거고 네. 집값도 신축 중심으로 쏠리는 거고. 예, 그럼 이미 제가 뭐 지난 그 말씀드린 2018년 첫 테마가 주택 고령화였어요. 근데 6년이 지난 지금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거 아파트가 뭐 바로 삽을 뜬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되겠다 싶었는데 정말 6년 후에 그렇게 됐고요. 이게 그러면 역전되냐? 지금 정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판왕은 상급지 신축인데 네. 제 갈아타기 수요일 때 하급지 신축으로 가서 상급지 구축으로 가고 네. 상급지 신축으로 갈아타는 이게 약간 정석 같은 겁니까? 지금 그렇게 이미 되고 있죠. 그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락동과 잠실동의 차이가 많이 났는데 예. 헬리오시티가 신축이 대거 들어가는 바람에 뭐 잠실의 엘리트를 거의 뭐 비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신축이 대거 들어온다. 여러분 아까 재건축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재건축의 세대수가 많으면 재건축이 빨리 될까요? 늦게 될까요? 늦게 되겠죠. 늦게 돼요. 사공이 많아요. 이해관계. 예. 이해관계가 많아요. 예. 다 잘 사는 지역일수록 또 본인의 철학들이 다 강하십니다. 압구정 현대. 뭐 이렇게 지어야 된다. 네. 저렇게 지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대규모 재건축이 들어간다? 이건 대박인 거죠. 그렇게 힘든데도 결국에 해낸 거 아닙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잠실 주공 5 요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세대수가 너무 많고 너무 랜드만 크고 너무 보는 눈이 많고 음마도 똑같죠. 너무 랜드만 크고 너무 세대수가 많고 너무 보는 눈이 많고 그래서 정말 투자나 이렇게 실거주 입장에서는 너무 랜드마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용하게 뭐 700세대짜리 뭐 이렇게 뭐 최근에 강변역에서도 분양을 했는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이런 것도 평당가가 3천이 넘으면 이게 뭐 가로주택 정비든 이게 무슨 딱지를 띄어나온 것도 난 재건축으로 태어나서 딱지를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서울의 입지에 조용하게 가는 단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속이 있는 거죠. 이것도 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둔촌주공도 되게 보는 눈이 많았고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해서 네. 규제도 많이 받았고 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거의 이제 입주할 시점 네.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파장이 클 겁니다. 무슨 파장이요? 아니 뭐 10,000세대 넘게 서울에 네. 입주 가는데 파장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주변에 전세값을 내릴 수 있는 이슈예요. 예,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이 매매가 자체가 이미 뭐 시세가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은 상승하는 쪽 그리고 전세가는 단기 충격 이렇게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단기간에 또 겪고 지나갈 수 있는 충격. 예, 그거 보시면 돼요. 그 헬리오시티 전세가가 예. 최초에 엄청 낮았어요. 뭐 4, 5억 했어요.
지금 뭐 공급이 전세로 엄청 많으니까. 처음에 왜냐면 그걸 다 부동산에서 해소를 해야 되니까 네네. 한 동에 그 정도 떨어졌는데 한 동, 가락동.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제 뭐 또 전세는 또 만세되고 오니까 지역은 다 끝났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이제 빠르신 분들 아 이게 최초 입주할 때가 기회다예요. 여러분들 검단 입주 엄청 인천이 도시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입주가 20년, 21년에 일어났어요. 검단에. 신축이 전세가 2, 3억이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검단 끝났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입주장이 지나면 또 조용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새 집을 살아볼 수 있는 거죠. 2, 3억 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주가 쏟아지는데 신축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한번 신축을 원하신다면은 입주가 쏟아지는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살아보고 괜찮으면 또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신축이 쏟아지는 곳에 뭐든지 격변한다. 왜냐하면 제가 신축 대단지를 올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3년을 정점으로 올해까지가 입주가 정점이에요. 내년부터 입주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나 지금 대단지 입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에 네. 둔촌 주공이 있다면 경기도 수원에 어딘가 있을 거고요. 경기도 용인에 어딘가 지금 입주장이 대거 설 예정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판도가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전세는 일단 충격이 옵니다. 충격하고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냐 아니면 뜨뜻미지근하냐가 여러분들 관심 지역의 가늠자인 거예요. 해봤더니 전세가 많이 올랐네. 그럼 뭐야? 지금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전세가 여전히 오르지 않고 매물이 많이 있다. 이 지역은 좀 힘들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입주가 많은 23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 초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입주장을 꼭 보시고 전세가의 추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세를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제 그 추이를 보면서 살 지역인지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매수 타이밍이 오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전세가 상한제도 있으니까 4년까지는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전세 가격이나 그런 신축 대거 입주가 충격이 오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고 순환론적 사고로 봤을 때는 이게 또 돌고 돌아서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충격. 일시적인 충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지표는 예. 또 말씀드렸죠. 고밀 지역이냐 아니냐. 고밀 지역은 대부분 주택이 새 걸까요? 헌 걸까요? 헌 겁니다. 고밀 지역은 대부분 주택이 헌 거라니까요. 그럼 충격이 있겠지만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더 기회죠. 고밀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 이거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주변이 헌 아파트가 많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으면 집값 상승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네. 제가 또 1시간 내내 들어놓고 또 일반론으로 질문을 했네요. 네. 항상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일반론으로 브로드하게 면처럼 보지 말고 네. 점처럼 보자. 네. 네. 부의 점. 네. 잘 살려주시. 우리 조영광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부의 정점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